제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애쓰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럼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배우는 오늘도 단역배우 장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저는 GV를 하는 극장에서 이렇게 밝게 관객님들 얼굴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던 극장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새롭네요. 여기보다 이쪽이 더 밝은 것 같은데요? 어두운 분들이신가요? 연령대가 조금 어두운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서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GV일 수도 있어서 감독님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거의 뭐 20며칠째 GV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요즘은 거의 GV를 하고 있는 동안 유체 이탈 상태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냥 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게스트가 남다르니만큼 또 특별한 GV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진환 감독님께서는 원래 단역 그 역할을 요청을 하셨을 때도 극구 부인하셨다는 소문이 정말 만천하에 드러났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끌려 나오신 건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연기를 못해요. 카메라 뒤에 있는 거랑 앞에만 가면 저도 감독이지만 배우가 아닌 분들은 저 멀리 서 있어도 티가 나거든요. 어색한 게. 서 있어도 어색해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텼는데 끝내 캐스팅을 안 하시면서 위협을 하셔서 촬영 바로 전날 제가 조 감독처럼 이렇게 우리 캐스팅할 때 보는 배우들 사진 쭉 있고 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배우는 어떠냐고 이 배우는 어떠냐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른 분들을 추천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어쨌든 결국 민소리 감독님 마음속에는 우리 남편 역할은 장준환밖에 없는데 라고 계속 마음을 갖고 계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배우를 이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가 어쨌든 일정상 못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잘됐다 싶었죠. 굉장히 독특한 리듬과 이 말투,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변치 않는 본인만의 특유의 화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배우를 데려다가 명배우를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를 데려다 놔도 못할 거다라는 저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거절하니까 힘들어하니까 혹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석에서 장현성 배우를 만났을 때 약간 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느릿느릿하면서 혹시 그런 느낌을 좀 낼 수도 있겠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보셔서 장현성 배우 아시죠?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혼자 목이버섯을 미역국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가 조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한테 혹시 부탁을 해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장현성 배우가 그때 드라마 촬영 중이어서 저는 스케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장준환 역은 장준환이 해야 한다. 이런 이제 계속 고집을 좀 피웠었죠. 결국 개봉하고 나서 저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맞았다. 네, 거기 지금 세간의 신스틸러로 통하고 계시는 명대사 제조기 술이라도 좀 줄여요. 이걸로 장안의 화제를 일으켰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본인은
계속 그 연기는 너무 보기가 힘들고 심지어 그 당시 본인이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갈 때여서 저 덩치도 본인은 너무 보기가 힘들다. 예, 굉장히 네, 아직까지도 사실 만족하는 감독은 있는데도 배우가 굉장히 불만족해하고 있죠. 사실 감독님께서는 화이에서 장혜성 배우가 또 캐스팅돼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윤소리 감독이 얘기하는 거를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가 나랑 비슷한 어떤 리듬이 있다고. 네, 그 화이 그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 영화도. 네, 그래서 5 아빠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준환을 누가 더 잘 따라하나 콘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독님 조진웅 성대모사를 배우부터 배우들이 해서 막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거기서 저기 1등을 먹으신 분이 이제 장현석 배우예요. 네. 그걸 보고 아마 캐스팅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얘기는 또 못 들었는데 재밌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앞을 보고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부인은 지부인과 너무 굉장히 오랜만이었어. 그렇죠. 보통의 상업 영화들은 이런 배우들과 감독들이 직접 관객 앞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잖아요. 지구를 지켜라 때 좀 하셨죠, 지부인은? 그건 GV가 아니라 같이 술자리나 뭐 이런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죠. 네, 뭐 관객들을 그때 지구 수호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스스로 그 단체에서 지구 수호단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저도 사실 문소리 배우를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관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화들을 찾아다니는 시기면서 되게 응원해주고 지금 뭐 N차 관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뭐 2번 보기 운동 뭐 이런 식의 참 20세기 유물 같은 말로 이 필름플랜의 조경 대표도 박하사탕 다시 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처음 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N차 관람이란 말도 없을 때 2번 보기, 뭐 다시 보기 운동을 하셨었고 또 지구를 지켜라도 또 지구 수호대처럼 여러 번 보기 운동을 했던 관객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여배우 수호단이 있어요. 진짜 여러 번 보시. 그래서 저 인사하고 지내는 또 관객님들 계셔가지고 N차 관람 이벤트 좀 네, 저희 지금 이벤트 중인데요. 많이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인스타에 해시태그 여배우는 오늘도 해서 티켓 올려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푸짐한 선물을 지금 해놨거든요. 네, 뭐 고가의 선글라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성능의 화장품 세트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N차로 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거 보면 역시 가온가? 이 관객님들께서 너는 뭐 경품에 이러지 않아 이런 건가? 우리 여배우 N차 관객들은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선물 제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오늘은 사실 관객님들께 질문을 많이 받아보는 지부가 되면 어떨까. 근데 사실 문소리 배우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이 느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느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리듬이 조금 느려졌는데 본인은 그렇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길어지곤 하는데 그냥 오늘 좀 편하게 뭐 장준환 감독님 요즘 작업하시는 영화 얘기도 궁금하시면 굉장히 따끈할 것 같은데 감독님이 술술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질문들도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개봉 과정에서 와이프로서 바라보게 되는 문소리 감독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얘기도 이제 감독님께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질문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넘길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좀 들어주세요.
그 이거 예전 아닌데 그 독립영화제 할 때요. 그 여배우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막이 없었잖아요. 이막은 원래 찍어놓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 찍고서 지금 하신 건지, 그리고 1막, 2막, 3막 다 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저 지구를 지켜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글쎄요, 뭐 그냥 어디 이제는 둘 다 해야 되나요? 예, 다운로드 하는 데도 없나? 모르겠어요. DVD가 있나? 요즘은 네, 모르겠어요.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대답. 다운로드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DVD도 판매도 하고 있고, 네, 그 지구를 지켜라는, 네, 저는 이걸 2013년 11월부터 11월에 1막을 찍었고요. 2014년 가을에 2막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2015년 5월이었나 4월이었나 봄에 3막을 찍었고요. 거의 대학원 2년 과정에서 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만들었었고요. 처음 만들 때 사실 1막만 시나리오를 써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고민했어요. 하나 더 만들면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또 2막까지 만들어 놓고 3막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또 고민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네, 그런 과정으로 3막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 막마다 시작 장면이 차로 시작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2막은 시나리오에서 보면 차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편집에서 그렇게 바꾼 건데, 편집에서도 셋 다 차에서 시작해야지 하고 편집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2막만 놓고 봤을 때 앞뒤가 뛰는 걸로 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해보고 이게 좋을 것 같다 했고, 그러고 보니 우연히 다 이 카니발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거의 하루의 시작이 그래요. 제가 그 매니저가 저를 데리러 오면 저희 딸한테 매니저 언니가 엄마 데리러 왔어 이러고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 차를 타면 이제 오늘은 이러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런 저의 생활의 패턴과 사실 좀 닮아있지 않을까 싶고, 또 개봉을 해서 큰 극장에서 보고 또 알았어요. 이 매 막마다 끝이 나의 걸어가는 뒷모습이구나. 그것도 사실 이렇게 끝내야 하자고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렇게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것일 텐데 그 무의식도 아마 제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장소영 감독님, 이소희 감독님처럼 무의식 중에 자기 본인은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된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글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모든 예술 작품에는 모든 예술 작품에는 아마 그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섞여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 밀도 있게 섞여져 있는, 담겨져 있는 작품일수록 다시 봐도 또 다른 이면이 보이고 그렇게 더 풍부하고 재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이 무의식 이런 거를 말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의식하고 지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눌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는 또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또 영화 안에 어떤 편집점에 담을 수도 있고, 배우한테 어떤 디렉션을 주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그걸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특히 영화라는 매체 자체는 좀 더 감독이 잘나서가 아니라 감독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필터를 걸러야
좀 더 좋은 어떤 집중되고 밀도 있는 어떤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문소리 감독님의 영화 안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저희 1막, 2막, 3막이지만 지금 4막인 이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소리 감독님도 내 영화가 이렇게 확장된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님들하고의 이 피드백을 통해서 영화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감독님도 그렇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산막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면 바로 묘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장소 부산이랑 오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되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산막에서 보면은 이 인물이 그 되게 봉투에 돈을 많이 챙겨왔는데 또 돈을 싹싹 들고 모아서 구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약간 되게 찍은 영상으로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듯 저는 그렇게 봤는데, 거기서 인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약간의 자기 연민도 있는지, 마지막에 걸어가는 모습도 잡히지만 묘지가 굉장히 꽉 잡으셨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막 안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제 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그래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여서 그런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을 다 제가 한두 마디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산막을 만든 것 같아요. 술 먹으면서 우리가 뭐 예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책에서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예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내가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마디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생각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생각 지속이 되겠죠. 그 가운데 느낌을 산막으로 사실은 표현한 것 같아요. 영화 찍으면서 예술 어쩌고저쩌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되게 철진한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재나 주제로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영화인으로서 계속 영화를 18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질문을 또 저 혼자 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같이 영화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실은 찾아가는 중이고 함께 느껴가고 함께 우리는 같이 무언가 답을 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들의 마음을 채 헤아리지 못한 점, 그리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순수한 지점을 놓치고 영화라는 것들이 참 큰돈이 오고 가고 이러는 것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일하지 않나,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반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실패한 또 예시절의 영화인들에 대한 존경과 연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엔딩 장면 보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극장의 이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묘지를 헌팅을 하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그런 느낌을 주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자주 가던 묘지예요, 부산에. 근데 그런 묘지를 서울 경기지방에서 찾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 경기지방에서 다른 장례식장을 찍었으니까. 근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래됐지만 하나하나 다 정성스레 가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모여있는 모습이 굉장히 하모니가 있고
따뜻하고 이런 묘지를 찾고 싶었는데 없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새로 생긴 묘지들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무슨 노트북이 한 300개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겨 있거나 오래된 묘지들은 막 산 여기저기에 막 묘지가 있거나 이래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부산까지 가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입구와 그 묘지가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영화적으로 연결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게끔 연결시켜 보리라는 생각으로 그 묘지에 가서 찍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질서가 있고 하나하나 사연이 있는 듯한 그 묘지의 느낌이 개봉을 하고 보니까 이 극장의 배열과 굉장히 비슷하고 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영화의 소재이자 주제이자 네, 정말 빚진 게 많은 특히 배우들은 이 인물 하나하나를 저희가 연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한테 그런 극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묘지지만 음산하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스토리가 될 수 있고 그 많은 스토리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영화인으로서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 또 영화인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산막을 찍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장준환 감독님께서도 문소리 감독 영화 이번 오늘도 보실 때 산막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셨을 것 같거든요. 단편 찍을 때마다 보셨을 테니까. 근데 마지막 산막을 찍은 걸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고 장편을 묶어놨을 때 산막의 의미? 네. 사실 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 찍은 영화들이니까 1편, 2편 뭐 재밌게 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찍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옆에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던 차에 이제 산막을 찍을 때 뭐 헌팅도 좀 같이 다니고 우리 동네 그 장례식장 이상하게 또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방에서 모시게 됐어요. 보내드리게 됐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이게 영화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뭐랄까 클로징인데 사실 뭐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 반대 사실 그 한 집안에 감독이 둘이면 이게 집안 꼴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다른 감독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 한 편 한 편 작은 단편이건 장편이건 간에 연출하면서 드리는 어떤 애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러면서 오는 어떤 그 수명 단축의 느낌을 진짜로 많이 봤거든요. 촬영할 때는 막 모니터 앞에서 줄담배를 계속 펴야 되고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뭐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싶을 때쯤 촬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저는 사실은 잘했다,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산막까지 다 보고 난 후에는 이게 굉장히 이야기로서 굉장히 산막이 있음으로써 앞에 재밌는 부분들과 또 너무나 우리 삶과 비슷해서 웃게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의미로 어떤 특정 어떻게 뭐 삶은 이렇다 뭐 어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아니라 어딘가로 향해 가는 이야기로서 좋은 물꼬를 트고 영화가 마무리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멋지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감독 2명 오케이? 아니 옆에서 보다 보니까 또 근데 이제 물론 문 감독님도 힘들게 연출을 하는 거를 지켜보긴 했지만 또 굉장히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친구들하고 막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또 캐스팅도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발품 팔아가면서 또 캐스팅하고 그 배우들이 또 연기를 잘 해내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작업이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문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화는 다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떤 자본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혹은 문 감독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요렇게 팔게요 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은 좀 뭐 이렇게 계속 재밌게 즐겁게만 할 수 있으면 뭐 저는 상관없었죠. 연두는 제가 볼게요. 아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개봉 과정, 작품 만드는 과정이랑 개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한테 어느 날 저는 너무너무 매일매일 공연, 지금 GV 하는 것도 매일매일 저녁에 정말 연극 공연하는 기분이고 매일매일 그것도 대본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공연을 계속하는 기분이고 지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쾌한 얼굴을 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쾌한 얼굴로 들어가서 오늘 또 몇 명이 봤나 이걸 확인을 하면서 친구들이 다 배급도 하고 PD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지인들과 키득키득거리면서 뭐 오늘도 뭐 수고했네 뭐 크크 이러고 이제 뭐 카톡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이쪽도 지금 1987이라는 영화 편집을 막 하는 와중에 굉장히 피곤한 얼굴인데 저를 보더니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요? 아니 1987은 극장을 최소한 1000몇백 개 걸 거면서 나 지금 46개를 시작해가지고 몇 개나 떨어졌는데 저 부럽다고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지구를 지켜라 때부터 굉장히 큰 버젯으로 큰 영화사에서 영화를 시작했고 지금 갈수록 예산이 커지고 있고 더 큰 투자 배급사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겪는 고충 이런 게 저는 싹 빠져 있잖아요. 영화 만들기 안에서 그런 작업에 대해서 뭐 하나 포스터 하나 거기 안에 있는 글귀 하나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느냐 그렇게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예쁘고 정말 부러운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이 즐거움을 굉장히 만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 연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렇게 큰 돈 들이는 영화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했었었죠.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너무 애타게 계속 드셔가지고요. 앞으로 좀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소리 감독님한테는 실례일지 모르지만 장준환 감독님 뵈려고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올라왔고요. 장준환 감독님 기억 못하겠지만 저 장준환 감독님하고도 여러 번 잠잔 적도 있어요. 수호단이신가요? 지금 지구 지금 소화단이었고요. 혼자서 여러 번 극장도 지켜봤죠. 혼자서 아침에 조조 때도 지켜보고. 올해가 15주년인가요? 예? 지금을 지켜 15주년 맞죠? 바뀌었는데 햇으로 15주년이고 딱 14년. 근데 참 야속하신 분이네요.
나쁜 사람이에요, 장준환 감독님은. 약속도 많이 안 지키시고요. 아,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장준환 감독님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화일 때도 일본에서 DVD를 보고 박수로 마음이 다음으로 다음에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휴면 계정으로 해갖고 이게 닉하고 아이디가 다 이제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다 홍콩 누나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다 연락이 됐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연락처도 다 지워지고요. 근데 술이라도 줄이면 진짜 장준환 감독님한테 예전에 어울리는 말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1987 그냥 저는 질문이 아니라 응원 드리려고 했어요. 1987 영화 하시는 거 잘 되고요. 매년 저같이 장준환 감독님 기다리는 팬들이 제가 딱 이때 대학생이었어요. 딱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는 부록이네요. 장준환 감독님 있지 않는 팬 같은 분들 있지 않고 매년 영화 한 편씩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으면 뭐 매년 아까 대세에도 나오더라고요. 극장 영화도 많아야 1년에 한 편이다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1년에 한 편이든 2년에 한 편이든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말씀 듣고요. 근데 그 배우는 1년에 한 편씩 할 수 있어도 감독은 1년에 한 편은 김기덕 감독님, 뭐 홍상수 감독님 이런 분 아닌다면 좀 저같이 너무 엉뚱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1년에 한 편은 힘들고 아무튼 제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똥칠은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똥칠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화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치 영화 감독과 관객과의 뭔가 뭉클한 우정 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15년 후에 윤소리 감독의 이 여배우는 오늘도록 기억할 관객이 와서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감독님 지구를 지켜라가 다운로드 같은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능한가요? 이제 했더니 왜? 죄송합니다. 모바일이 완벽한 게 아니군요. 이게. 어쨌든 네네. PC 버전에서 잘 찾아보시면 아까 의미하셨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구를 지켜라 굉장히 기억나는 밤이네요.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쪽 가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객분들하고 제 기억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배우 문소리, 엄마, 며느리, 딸, 아내의 문소리가 나왔지만 선생님 문소리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었는데 연두가 뱃속에서 연두라는 이름을 갖기 전부터 만삭이 되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한실 수업이었는데 6시가 넘을 때까지 안 끝내주셔가지고 제가 배고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닭도리탕 대본 기억나시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독백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에너제틱하고 좋은 열정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휴학한 사이에 다른 학교로 가셔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장준환 배우님한테 하고 싶은데 본업은 감독이시잖아요. 차기작에 어떻게 저희 여배우들 많이 볼 수 있나요?
뭐, 네, 뭐, 제가 헛되이 가르치진 않았나 봐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남성한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네, 특히 여성한테는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연기를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공이 교육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연극 좋아해서 뭐 극단에 좀 있다가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돈 주고 연기를 배우지 않았었고, 그래서 계속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를 가르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뭐 가르친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는데, 아이를 갖고 그때 이제 저 유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또 잘못될까봐. 그랬을 때 홍상수 감독님께서 여기 건대에 계실 때 와서 학생들을 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 보겠니 했을 때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뱃속에 연두가 없었다면 아우 저 안 가르쳐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가르친다기보다 가서 그 답답한 마음들을 좀 들어주고 내가 걱정을 같이 해주는 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전에 배우 한다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정말 하나도 안 보이고 불안하고 이랬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같이 뭐 좀 고민 좀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래나 이러고 그때 뱃속에 연두가 있을 때 처음 여기 건대에 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만났었고, 그걸 연두 8월에 낳고 9월 학기에 또 운전해서 와서 가르치고 에어컨 바람에 막 무릎이 시려서 중간에 쉬어서 꽁꽁 싸매고 다시 오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건대에서 4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도 저한테는 참 소중한 경험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한번 어떤 학생이랑 연기 수업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연기를 잘하는 걸 가르쳐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줄 수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법은 보여주겠다. 물러나면 그냥 연기를 포기하는 거고, 네가 길을 찾아서 우선 이걸 조금은 도전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제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니까 수업이 막 6시에 끝나고 7시에 끝나고 집에 애도 기다리는데 그랬었어요.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네요. 여기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 지구를 지켜라도 그렇고 화해도 그렇고 여성 캐릭터들이 뭐 인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다음 작품 1987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을 좀 볼 수 있나요? 수적으로는 작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화이나 이런 데서는 좀 역할로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항상 학대받고 뭐 이런 여성이 나왔으니까 1987에서도 근데 이렇게 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혹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멋진, 서양에서는 뭐 몇백 년 걸리는 과정을 몇십 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낸 국민들을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이제 사람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 위주로 이야기가 짜여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좀 여성 캐릭터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아무튼 그 와중에 이 큰 일에 휩쓸리게 되는 여성 캐릭터로서 김태리 씨가 이제 연기하는 연이라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남성, 여성 세상이 이제 더 이제 공격적이고
갑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좀 뭐랄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특히 영화는 이제 어떤 동작이나 이 움직임을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더 잘 팔린다, 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뭐 역사를 봐도 한동안은 이성의 시대가 있었고 예술 분야에도 한동안은 감성의 시대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주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문 감독님도 가끔 얘기를 하셨지만 한때는 여배우 트로이카에서 여배우들이 막 중심이 돼서, 하지만 그건 많이 나오고 중심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굉장히 소비적으로, 예, 뭐 이렇게 아주 저속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예, 소비되던 때도 있었고요. 예, 요즘은 또 남성의 그런 어떤 폭력적인 면,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대리로 해소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좋은 이야기에는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수가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좋은, 거기에 깊이까지 있으면 진짜 좋은 이야기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찾다 보면 어딘가에는 남성이 많이 있을 거고 어딘가에는 여성이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1987 시나리오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여배우만 나오는 영화를 연출하셔도 저는 조금 신경이 쓸 수도, 네, 있겠죠. 안 그래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제 많은 남성 캐릭터들이 포진해 있고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유일한 김태리 씨가 거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뭐 몇 프로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물론 양적 변화도 중요하긴 해요.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 나오냐 이거보다 여성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많은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또는 이 여성을 그냥 영화 안에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써버리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여성에 대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드러나고, 그 자그마한 태도들이 지금 한국 영화에서는 더 절실히 먼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성 캐릭터는 숫자는 적지만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네,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감독이 그 지점에 있어서 그 지점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애쓰고, 네, 고민하고, 네, 그런 지점들을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네, 질문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아트나인 코앞에 살아요. 근데 제가 장준환 감독님이랑 같이 하시는 그 GV를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방금 대답을 잘 들은 것 같아서 다른 좀 가벼운 질문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3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계에서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러니까 저희 국내에서 여배우와 여감독이 이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뭐 가령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세 가지 막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이입이 좀 되고 동화가 됐는지 제일 감정 이입이 됐던 에피소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뭐 사실 새 이야기 다 제가 똑같이 정말 팩트 체크하자면 그렇게 딱 겪은 적은 없거든요. 다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일들을 사실 이렇게 모아서 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막이 그냥 제 집도 실제로 제 집이 아니고요. 다 꾸며서 세팅해서 만든 거고 딸도 실제로 제 딸이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만들 때 막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막 어떤 순간에는 이런 문소리를 막 보기 싫고 나도 보기 싫은데 관객은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만들 때는.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막이 장소도 가장 많고 인물들도 막 여러 인물들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영화적으로 보는 재미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노래교실 할머니들이 노래교실 하잖아요. 노인 전문병원에서 그 노래교실에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그 한 분으로 저희 시어머니는 실제로 노래교실 하시는 줄 알고 오셔가지고 즐기시고 가셨는데 근데 작년 10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거의 1년이 돼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뭐 모자란 며느리로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이막을 가장 제가 거리를 두고 보기 좀 힘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답변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여기 가까이 하실까요? 매번 오실 때마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까? 질문만 좀 내보지 하고 있는데요. 산막에서 장례식장 나오잖아요. 그 장례식장 나오는데 어떤 그 감독님이 떠오르서 돌아가신 감독님이 떠오르서 이렇게 연기가 돼서 연출을 하신 건지 알고 싶고요. 엄청난 지휘를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지휘가 있다면 실제로 저한테 저런 감독이 예전 작업했던 감독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감독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있고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경우이지만 김종환 감독님이 돌아가셨죠. 저랑 작업한 감독님 중에. 그것도 저한테 뭐 조금 자극이 됐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저랑 같이 이제 10여 년 제가 영화 일을 했으니까 처음 일할 때는 전혀 그냥 청년의 기운으로 일하시던 감독님들이 요즘 많이 할아버지가 되어 가세요. 그게 보면서 되게 짜증나요. 딸 같은 심정으로 그게 안쓰럽고 잘해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가끔은 막 제가 짜증이 나요. 핸드폰 잘못 읽어가지고 막 이러시면 그게 안 보여요? 아유 안경이 도수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짜증을 낸다거나 왜 그러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감독님들이 늙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게 연두 보시면 어구 이러시면 할아버지 같고 이런 게 조금 싫고 여전히 그냥 도전하시고 그런 청년의 기운으로 뭘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노인네처럼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뒤돌아서서는 죄송하고 마음이 좀 슬프고 그랬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면 나는 참 큰 기댈 곳을 잃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두렵기도 했고 그런 마음들이 산막 이야기를 쓰는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를 하다 보면 감독님은 아니지만 그 참 같이 영화하는 사람의 쓸쓸한 장례식장을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그 화이 찍을 때 제작부였나요? 연출부? 네. 그 교통사고로 그 스텝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영화 한다 그러면은 집안에서는 특이한 일 하는 거고 화려하게 사는 거 맞지만 스태프들은 굉장히 박봉이고 네 그냥 열정 하나로 버텨온 삶이고 그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쓸쓸한 장례식장에서 허망함을 네, 밤새 지키고 있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GV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는 전도연 선배님과의 GV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전도연 선배님한테 그때 김영진 프로그램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데 모더레이터 해주셨는데 그 김영진 모더레이터가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앞으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된다고 격려의 마음으로 좀 아저씨처럼 얘기를 했더니 전도연 선배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잘해 자기가 뭔데요 이러셔가지고 자기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많은 여성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셨어요. 사이다다 막 이런 네. 그 순간을 보면서 와 이것이야말로 내 영화의 사막이다 이런 생각이 막 굉장히 짜릿한 네 재밌었던 네, 스릴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호의처럼 얘기하지만 받아들일 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되게 달리 받아들여져서 그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여배우는 오늘도 같은 되게 묘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첫 근데 GV가. 전도연 선배님은 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산막을 보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흐를 뻔했는데 그 마음이 채수습이 되기도 전에 이게 뭐지? 문소리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느끼게 하지? 이랬는데 이 약간 산막에서 다른 감정이 느껴져서 약간 놀라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채수습이 되기도 전에 무대에 올라와서 막 질문을 하고 뭘 해야 하니까 본인도 조금 강하게 표현이 나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강했어? 뭐 이런 박수를 왜 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귀여우셨는데 네, 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여배우는 오늘도 GV의 서막을 강렬하게 알렸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혹시 준비된 질문 있으면 저기 질문이 오시면 그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으라면 그 연두가 유치원 안 간다고 울 때 있잖아요. 네, 연두가 울면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힘들잖아. 힘들면 쉬어야지. 이랬는데 제가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뭔가 그 극중 배우님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질문은 정말 따님이 힘들어서 유치원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행히 별 그런 적이 없죠, 연두는. 네. 조금 늑장을 부리긴 해요. 어때? 아빠 닮아서 그래요. 시계가 느려요. 네, 찬찬해요.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한 번도 안 간다고 그런 적은 없고 때릴 수 그런 적은 없는데 정말 안 간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우선 그러면 하러 가지 말아봐봐. 근데 왜 안 가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엄마랑 얘기를 해보자. 앞으로 계속 안 갈 건지 안 가도 되는지 다른 친구들은 또 다음 주에 견학도 가고 생일 파티도 한다는데 언제는 그런 것도 다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엄마랑 오늘 하루 쉬면서 잘 생각해보고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고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보내면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할머니는 어떻게든 보내려고 옆에서 노력하시겠죠? 네. 안 간다고 뗐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늑장 부리고 그런 건 저는 엄마 닮았다고 생각해요. 서로 그렇게 부부한테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안 간다고 하면 무엇이든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인생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잘 엄마는 협박? 설득을 해야죠. 근데 굉장히 집에서랑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가끔 연두가 사춘기 때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연두가 걸그룹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4살에 이런 질문 가끔 하면은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별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표정인데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표정으로 다이몽댕이를 뿌질러 버릴 거라고.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시던데 관객들 앞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약간 연결된 어떤 지점일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본인께서 연두가 얘기한 그 대사 힘들면 쉬어야지 연두는 쉴 거야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그것도 정확하게 연두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령 그게 문소리 배우가 갖고 있던 본인의 얘기를 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술이라도 줄여요라는 어떤 대사도 사실은 감독님께 장준환 감독님께서 하신 적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어떤 연결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준환 감독님께서는 문소리 감독이 쓴 그 각본에서 되게 많은 그런 대사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거 다 진짜 문소리가 거짓 없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온 어떤 대사라고 느끼셨는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재밌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의 상황, 특정한 하나의 상황, 맞아,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있을 때 그랬잖아 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황과 섞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고 절묘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술 줄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옷방에서 많이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끌고 간 적은 있죠. 옷방하고 우리 방까지 한 3, 4m 되는데 제가 끌고 가서 부부끼리니까 아무튼 옷 벗겨서 그냥 재웠어요. 그런 적은 한동안 그렇게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술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독주를 좋아하고 한번 먹으면 거의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매일 조금씩 먹는 스타일인데 한동안 좀 굉장히 많이 먹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이 멀다 하고 옷방에서 이렇게 제가 끌고 와야 되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애틋하네요. 옷방에서 굳이 편하게 자고 있는데 피가 많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자게 놔둘까. 그렇죠. 베개만 살짝 들이며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끌고 일부러 그걸 즐기신 건 아니시죠, 감독님? 끌고 가는 어떤 살짝 즐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옆에 바로 옆에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자면은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곱게 자도 저 얌전히 자는 편인데 그런 게 조금 술 많이 취했을 때는 바로 한 침대에 눕기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가야지 이러다가 늘 옷방 굉장히 아늑하고 옷방이 따뜻하고 의외로 컴컴하니 굉장히 좀 휴식의 공간이 되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 갈아입고 나오는 사람 같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표현할 것 같은데 굳이 네, 근데 정말 꼭 저한테 술을 자주 권해요. 방금 얘기했지만 자주 조금씩 반주 스타일로 먹는 걸 좋아해서 꼭 한잔 하자고 오늘은
그냥 반찬에 맞게 또 이슬을 한잔 할까요? 그래서 저는 마시려면 좀 많이 마시는 타입이었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는 제가 좀 그렇게 독주를 많이 마시는 습관을 좀 버려가지고 요새는 조금 오히려 많이 비슷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개봉 진행하면서 문소리 감독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얘기해 주셨던 에피소드 중에서 술이라도 마셔요 했던 그 에피소드 저 한 번은 전화해서 뭐 개봉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힘들어요.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술이라도 좀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70 며칠째 술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술이라도 좀 마셔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었던 적도 있었어요. 영화를 또 생각해서 또 장준호 감독님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재밌는 멘트를 하나 이렇게 던지신 게 저는 그렇게 애틋하더라고요. 오늘 의도하시고 하셨던 건 맞죠? 술이라도 마셔요 이거. 뭐 술김에 그런 얘기를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죠. 네, 어쨌든 가장 격조 없는 GV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의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배우로서의 문소리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배우로서 계속 있던 문소리와 영화를 찍고 나서의 문소리와 이제 20몇 번의 많은 GV 이후의 문소리가 또 다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민이나 걱정이 조금 더 늘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을 좀 어떻게 잡으셨을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그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고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영화와 저와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끈적해진 느낌은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배우를 계속 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냥 영화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주 구체적인 건 전혀 없고요. 근데 연출도 뭐 그렇게 재미나게 또 해볼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피어나고 자라나고 이게 열매 맺고 이 과정이 다 재밌게 되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 GV를 하면서 저는 훨씬 이제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더 됐던 것 같고요. 관심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의 20대들한테 특히 20대 여성들한테 그리고 물론 남성에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당하거나 내지는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같이 사는 내 와이프는 저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이고 또 성깔이 보통이 아닌 딸도 키우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그 많은 남성 중심 서사의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한국 영화계가 그리고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 많은 감독님들이 이런 사회 이슈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
나아가야 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옆에서 보시면서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너무 힘든 질문이나요? 우주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남성 중심의 제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데 저는 남성 중심 영화를 만든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인류 중심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했고요. 그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받아왔던 대로 습관대로 살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여성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아왔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예, 나오셨으니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특히 또 딸이 태어나서 이제 아직은 초등학생도 안 됐지만 내년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회를 뉴스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시 어떤 안경을 쓰고 보니까 페미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고요.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게 아까 제가 인류 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여성 내게 더 소중해 아니면 내가 더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이렇게 내 것만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그런 배타적인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히 자연인으로서 느끼고 욕망하고 성취하고 싶은 어떤 부분을 당연히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인류사적으로도 인류가 좀 더 어떤 커다란 공동체로서 좀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토대고 생각들이고 투쟁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 논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뭐 골치 아프고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접하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한 단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딱 하나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마이크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영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신다길래 정말 다른 일정 미루고 왔는데 좀 온 보람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들어오시는 거 뵀을 때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그 예쁨, 매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보고서 정말 예쁘다. 지금까지 제가 뭐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접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그 부분보다 정말 예쁘세요. 예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사실 이명박 정부 내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문소리 배우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이 돌이켜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블랙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많이 어떤 피해를 보시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 장준환 감독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하는데 장준환 감독 생각에는 그때는 내가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건 본인이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데도 좀 나가서 단식도 하고 앞에 뭐 성명서 내면서 뭐 기자회견 할 때도 나간 적도 있고 몇 번 좀 그런 적이 있지만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굉장히 아무런 뭐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문소리랑 결혼한 거 말고는 연좌제죠. 왜 연좌제 그걸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걸까? 이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부부가 거기에 올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돌이켜보면 또 저는 이명박 정권이었을 때 참 시기를 잘 정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를 가지겠다고 조금 자발적인 휴식기를 가진 편이에요. 또 가지기 힘들어서 좀 쉬기도 했고 가지고 난 다 가지고 또 출산하고 조금 그 뭐 육아의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경제 손실이 큰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제가 그래도 뭐 국립이라는 말이 들어간 어떤 단체와 일을 할 때 그럴 때 특히나 그 관계자들이 저 때문에 좀 고충을 겪는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일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더 끈끈해지고 감사했던 기억도 있고요. 심지어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연극에 그 5월의 노래라는 노래 있죠. 꽃잎처럼 금남로에 그런 옛날 노래를 그 노래를 제가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5월 광주에 관한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제안들도 좀 있었어요. 뭐 박근혜 정권이 광주에 관한 이야기는 좀 싫어한다.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창작의 과정까지 좀 개입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기는 있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화인들은 또 각자의 일을 또 꿋꿋이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 자체가 굉장히 공동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의견을 빨리 모으고 또 행동해야 할 때도 많이 앞장서서 행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동료들이 같이 있었고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영화인들이 조금 서운해해요. 왜 나 뺀 거지? 막 이런 거기 나는 없니? 이러면서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뭐 이런 말보다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잘 견뎌온 것 같고 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더 고민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블랙리스트 그 문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뭐 여기저기서 저희가 이제 개봉 중이었기 때문에 홍보 저희 쪽으로 인터뷰 요청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고지고대로 나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관객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도 다니고 이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그 뜻깊은 자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 문소리 배우님께서 이제 배우로서 11월 달에 이제 프랑스 연극으로 프랑스의 투어 연극을 가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개봉 홍보는 거의 10월 중순이면 부산영화제 기간 이후면 이제 거의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관객님들
이게 굿바이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준환 감독님도 이제 좀 문소리 감독님께 격려, 이제 제가 좀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12월에 개봉하는 1987 한번 기대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인사 멘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많은 영화를 그동안 개봉해 왔었지만 이런 진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개봉의 과정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정말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봐야 진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조금 더 저도 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이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 될 거라는 확신은 듭니다. 그래서 미리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10월 18일쯤 여배우는 오늘도가 VOD 서비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편히 즐길 수 있고, 집에 식구들 중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해주셔도 되고요. 끝까지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프랑스에 연극하러 갔다 와서 또 새로운 영화 촬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내년에는 찍어놓은 영화들도 있고 새로 촬영하는 영화들도 있고 해서 작품으로 배우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후보가 한다니까 기대하고 오신 관객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재밌게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뽀뽀라도 할까 아무래도 아무튼 저도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끝으로 제가 1987에 기대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요청드리는 바고요. 마지막에 빵빵 터뜨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봉 감독님께서도 영화인 입장에서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영화인 그나마 우리는 이제 없어도 없이 살고 있어도 없이 살고 저는 그렇게 좀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남성이어서 혹은 성적 취향이 달라서 생기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혐오도 나쁜 거지만, 진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영혼, 사고의 어떤 결을 그렇게 숨어서 몰래 싹을 자르고 끊는 행위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지능형 범죄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범죄다. 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관객 여러분들도 충분히 분노가 있다면 충분히 표현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분들, 자식들 혹은 부모님들 다 포함해서 더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